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보수 인사까지 그야말로 실용 인사라고 할 만한데요. 이제 관심은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로 쏠립니다. 그 시작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네, 이란이 결국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고 범위도 한정돼 절제된 보복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동 확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는 대통령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11개 부처인데요. 국방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안규백,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 결정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첫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1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장이 대상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선 중진으로 국회 국방위 경험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주 UN 대표부 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는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김성환 의원이 각각 꼽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선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지명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민간인 출신이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입니다. 이 밖에 전임 정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이번 인선에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됐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국방부 수장으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는 오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곤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내란 혐의 진상규명에 앞장섰습니다.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든든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란 관여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정동영 의원은 풍부한 대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장관 재임 시절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고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며 성과를 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란 평가도 나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 기반 인선이라며 능력 있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는 인사라면 추가 유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직접 연 4번째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국무위원들과 함께 중동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에서 비롯된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통상부처 고위 당국자들을 국회로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리는 24시간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상황 파악 정확히 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이런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건 명백한 오판이라며 재고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블루팀 주요국이 대거 참여하는 회의에 불참하는 게 자칫 동맹보다는 북중러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일명 IP4 회담을 추진한다는 점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되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때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마저 해외로 나가면 판단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는 점도 부각했는데 복합 위기 속에 발목 잡기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내각을 지휘할 총리부터 인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국제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동 사태와 안보 대응을 둘러싼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과 맞물려 향후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엔 간밤에 들어온 중동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에 있는 미군 주요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국가안보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대응이 걸프 지역의 형제 국가인 카타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위에 대응해 카타르 알 우데이드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 수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때 사용한 폭탄 수와 동일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주요 국가들은 중동 내 가장 큰 미군 시설인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등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무부 성명에서 형제국 카타르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사우디는 카타르와의 연대와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며 카타르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모든 능력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외무부 성명에서 형제국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카타르의 주권과 영공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집트도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촉구했고 요르단은 이란의 공격이 카타르의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제 정세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을 불법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공식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말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띄워 이란 주요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린 한밤의 망치 작전. 중국은 미군의 이번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식 비난했습니다. 폭격당한 이란 핵시설 3곳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리 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이란을 도와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中方强烈谴责美方袭击伊朗，武力换不来中东的和平，对话谈判才是根本出路。 러시아와 파키스탄까지 가세해 무조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도 제출했습니다. 둘로 쪼개진 유엔 안보리, 올해 말까지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도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란이 보복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자 미국은 중국이 말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베이징에서 이란에 연락해보라고 권고한 겁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 만큼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더라도 미국엔 큰 지장이 없다고 비꼬는 말로도 들립니다. 中方呼吁国际社会加大努力，推动冲突降级，防止地区局势动荡，对全球经济发展造成更大的影响。 그동안 미국의 제재에 막힌 이란산 원유 90%를 헐값에 수입해온 중국. 대답은 원론적이었지만 고심도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번엔 일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서 애초 계획을 바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사실상 옹호하고 나섰는데 일본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초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태의 조기 진정이 중요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事態を早期に沈静化することがまずは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同時にイランの核兵器開発は阻止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사실상 옹호에 나섰습니다. 今回の米国の対応は事態の早期沈静化を求めつつイランの核兵器保有を阻止するという決意を示した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일본 정부 태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일본 시민들도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怖いですよね。まだやっぱりアメリカって世界の中心の国じゃないですか。そこがまた戦争に踏み出しちゃったのかっていう。 일본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외교안보와 통상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40여 명이 민관 공조 아래 무사히 육로를 통해 인접 국인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에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44명과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1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육로로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피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한인회가 희망자를 파악해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고 주 이집트 대사관이 이들의 입국 수속을 지원했습니다. 중동 상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죠.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특검 측, 그리고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부딪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공판 기일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시간이 흘러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조사에는 출석하실 겁니까? 특검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조치들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군 장교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 병력이 계엄 임무 수행구도로 지정이 안 됐는데 국회로 출동했고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현안에는 침묵했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해 파견 인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인력 규모는 일단 정리했지만 오늘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공수처뿐만 아니라 군 검찰 그리고 검찰로부터도 파견을 받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이 11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인제 양양터널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경찰서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의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검은색 승용차 역시 부품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을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한 겁니다. 터널 옆면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진 흰색 승용차를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와 승용차가 먼저 부딪힌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21톤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4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난데없이 SUV 한 대가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에 유리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을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여러 차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서울 대치동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인 남성은 고객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부서지면서 근처 일부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선 이란이 미국의 공습 계획을 미리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준 이란에 감사하다며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해 조금 전 SNS 트루스 소셜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축하한다며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또 다른 글에서는 사전에 공격 사실을 통보해준 이란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시설 파괴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우 약한 대응했다면서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13발은 격추했고 한 발은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향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이상의 증오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제 이란은 영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도 열렬히 격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미국인이나 카타르인은 없었다며 카타르 국왕에도 평화를 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시각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책회의와 함께 이란군의 공격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트럼프나 행정부의 이런 반응, 이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미묘한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란의 공격은 이곳 시간으로 23일 오후 1시를 전후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이란군 중앙사령부의 지휘로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승리의 전령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 백악관과 그 동맹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이란은 영토 보전과 주권,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침범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그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 21일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3개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부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보신 것처럼 이란의 보복은 절제된 수준이었습니다.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퍼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정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분위기는 급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간밤의 국제 유가 변동부터 짚어주시죠.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첫 거래일을 맞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2% 급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7.2% 내린 72.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브렌트유 가격은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된 직후에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실제 충돌 수비가 제한적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태를 관망하며 3대 지수 모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42,581.278로 전 거래일보다 0.89%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6,025.17로 0.96%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4% 오른 19,630.97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시장이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온 게 차분한 반응의 배경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 오른 10만 3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인 금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0.07% 오른 온스당 3,371달러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던 또 다른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도 오름세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9.37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관건이라면은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시장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란이 중동 석유와 가스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를 비롯한 이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인 JP 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o spiral out of control, you could see businesses that rely on things like crude oil, diesel, jet fuel, and gasoline start to incur a much more increased cost, and that could eventually filter down to motorists. 반면 세븐스 리포트는 분쟁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석유 공급이 극적으로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긴장 구조는 시장의 실질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인 바이털 날리지도 이란과 연계 세력의 군사력이 약화했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데다 원유 공급이 안정적인 만큼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분석 업체 얘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데니 리서치도 이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 등 과거 3년간의 도전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또 중동 전쟁도 겪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북한도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난폭한 유린이라며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 하루 만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영토와 안전을 난폭하게 유린했다며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반미연대라는 동질성에다 핵시설이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무성 대변인으로 비교적 격을 낮춘 데다 다마나 성명 발표가 아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대변인의 기자 질의 응답 형식이고 특히 트럼프 또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는 것은 수위 조절의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탄두 50기 안팎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의 상황이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과 이란의 단순 비교를 경계하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동 사태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건은 이달 말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 종료 뒤에 내놓을 대외 메시지입니다.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후반기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남측 새 정부의 대화 손짓에 대한 반응과 추가 대미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남 메시지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의 문제가 있고 대외 메시지에 보면 지금 국제 정세, 지금 이란 정세,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정부는 북한도 나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남, 대미 메시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동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전국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섰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아들의 코넬 대학교 유학비는 전 배우자의 몫이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표적 수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에 대해선 조의금이나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이 있다고 반박했는데 그게 얼마냐는 질문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른다고 직격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핵심 의혹인 돈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검은 봉투법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반격했습니다.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공작이자 기획, 날조라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멈추고 인준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란 겁니다. 국힘만 나 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 불발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인준 기류 속 여당은 첫 총리 인선부터 밀려선 안 된다며 엄호에 집중하고 야당은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되면서 추경 집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등으로 협치 물꼬가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보원장마저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가안보의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에 남겨놓는 것은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첫 공직자가 됐습니다. 정식 임명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26일 중동 사태 관련 현안 보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지만 훈풍은 잠시였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 등을 놓고 양당 수석이 40분 넘게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여야는 협상은 끝났다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협상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본인들은 단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선 민생 경제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조 속에 오는 26일 본회의 단독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으로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던 SK텔레콤이 오늘부터 다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약 50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하면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 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추정까지 나오는데요. SKT의 신규 가입 재개로 통신 3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관세협상 대표단. 오늘부터 3차 기술협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급으로 격상된 실무대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USTR 측과 사흘 동안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6.9포인트 오른 108.7을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안 편성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에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여름이 갈수록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벽걸이 에어컨은 제품마다 가격과 성능 차이가 컸습니다. 가격은 최대 2.5배, 냉방 속도는 원하는 온도까지 가는데 5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성능 실험장. 35도인 공간에서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킨 후 24도까지 낮추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7평형에서 삼성전자의 벽걸이 에어컨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루컴즈전자와 하이얼 제품은 14분을 넘겨 최대 5분 가까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또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켜놓고 평균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에선 LG전자와 삼성전자, 하이얼 제품이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1.2도로 편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소음 실험에서는 캐리어와 하이얼 제품이 조용한 거실 수준인 40데시벨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품별 가격 차이는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120만 원대로 다른 제품보다 2.5배가량 비쌌지만 미세먼지 제거 등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부가 기능은 삼성전자의 7평형 제품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의 7평형 제품이 18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달에 드는 전기요금은 LG전자 제품이 1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 외 4개 제품은 19,000원에서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은 설치 공간의 면적을 고려해 냉방 성능이나 소음, 에너지 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차를 몰아 경찰서 건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마귀 탓에 전봇대 변압기가 손상되면서 제주에 있는 아파트 360여 가구가 정전되고 아파트 승강기가 멈추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을 시도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거듭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수구의 한 병원의 대표 원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빵 제품을 먹고 발생한 집단 식중독 피해가 7건에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점차 남부 내륙에도 비구름이 확대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점차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남의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9도, 대전은 2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0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비는 오늘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내륙은 내일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흐리고 후텁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계 제로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다시 미국에 반격을 하면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도 위협이 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지도 관건입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면은 우려했던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이란이 정말 행동에 나섰는데 이틀 만입니다. 이거를 뭐 서둘러서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빨리 공격을 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카메네이 입장에서는 그 국제법을 위반한 그 공격을 자위권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안보가 위협을 당한 상황이라서 곧바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YTN 지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그 옵션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벌어진 거죠. 왜 제가 이 카드가 제일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란이 지금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그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갖고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이게 충분히 자기 통제 안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다른 옵션인 그 사우디나 UAE의 정유 시설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완전 봉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그래서 이번에 미군 기지에 대한 그 비대칭 전력으로 한 공격은 상당히 이란 입장에서는 노리는 효과를 얻으면서 공격을 진행한 군사작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격의 시점이나 대상, 뭐 규모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카타르 안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라고 하는 곳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이것을 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상징적인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한 14발의 그 미사일 공격도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의 그 자기네들이 GUB 그 관통탄, 57 관통탄을 맞은 숫자와 똑같은 수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데이드 공항은 카타르 지금 맵에서도 나오는데 카타르의 도하, 도시의 수도의 남쪽 30km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미국 중동 군사 작전의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시설이냐면 활주로 길이가 3.6km입니다. 그 말은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투 자산, 그러니까 공중 전투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기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용됐던 토요일에 사용됐던 B2 그 전폭기도 사용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전략 폭격기 B-52 그 큰
폭격기도 뜰 수 있고 공중 급유기 뭐 KC-135, KC-10 이런 것도 당연히 운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공중 수송기 모든 그 가용 자원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통신 사령부 그다음에 종합항공관제타워에서 모든 종합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군사기지의 핵심 기지죠.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는 중부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센터콤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최고 사령부인데 거기 그 군사작전을 같이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를 쳤다라고 한 것은 카메네이 입장에서는 우리 공격이 전혀 그냥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미군 기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진짜 미국의 핵심 기지를 공격했고 우리가 공격당한 14발의 그 관통탄만큼 우리가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것이 지금 이란은 관통탄을 공격하는 포도가 다 부서지지 않았다. 이미 우리가 핵시설을 다 뺐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겐 실패한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보면 우리도 우데이드 공항을 완벽하게 타격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다 격추가 됐으니까 실패했지만 우리도 똑같은 수준의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저도 우데이드 공항을 공격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실패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공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뭐 카타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이 다 기분이 어느 국가가 자기 그 공격을 당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맞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문도 나왔죠. 그래서 이곳을 그냥 이런 수준으로 공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정도까지 되면 뭐 그 카타르 입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기분 나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가 그냥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란이 이곳을 공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렸다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공격의 의미가 있다. 또는 이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런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 양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담화문을 보면서 제가 좀 웃었던 게 트럼프 리더십을 다시 또 봤는데 원래 보통 이런 그 약속 대련이 되면 그냥 적당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지지 않았다라는 거. 나는 이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저렇게 그 담화문을 내는 걸 보고 트럼프의 리더십이 절대 그 어떤 그런 기싸움에서 지고 싶어하지 않는 타입이구나라는 걸 또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니까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의 핵시설 여러 곳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 여기에는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네타냐후 그 총리가 이 공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받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라고 하는 시설이 이미 다 알려진 대로 80m 지중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략 자산으로는 공격을 성공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GUB 75, 그러니까 60m 지하를 파고드는 관통탄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뭐 누구는 혹자는 12발, 14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공격을 필요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에 응했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네타냐후가 요청해서 트럼프가 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건 그 이란의 제공권은 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쥔 상태에서 이 시기가 그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저하시킬 수 있는 핵심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승인을 해준 것이지 네타냐후가 부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뭐 그 행간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던 것은 물론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미국이 판단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무기를 갖고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번 공격이 미국 내외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이게 또 위헌 소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미국이 전쟁에 관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이게 선전포고 수준인데 선전포고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지 않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물론 헌법 안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데 관행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를 공습할 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시리아를 공격할 때도 자위권 발동.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선행으로 실행한 거다라고 해서 보통 관습법적으로는 실행 우선, 특히 미국 안보 의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줘서 실행 우선 그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게 관습으로 돼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미국 의회에서는 당연히 특히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라서 아마 하나의 해프닝으로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트럼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베트남전 같은 수렁에 초입에 있다라는 평가도 나온 것 같고요. 당장 간밤에 나온 로이터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쪽의 여론은 썩 그렇게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진 않은 여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지지층 이쪽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그 GUB 그 관통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이게 진짜 그 커다란 그 마스터 플랜, 그 대계획 안에서 이게 진행됐는지는 저도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통탄을 공격을 하면 이제 뭐 다들 얘기했죠. What next? 그럼 다음은 뭔데?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때 과연 이게 그 압박 수위를 올려갈 수 있는 미국이 모든 카드를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지는 아직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는 전면전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이라는 게 되려면 미국이 지상군 파견을 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면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군 파견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고 싸우는 지금 의제라 과연 지상군 파견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용할 수 있을까는 되게 엄청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그 미사일이나 이런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그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아 네가 끝까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상군 파견할 수 있어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도대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작전의 엔드 게임은 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의문점을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카드로 떠오른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물류의 핵심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총 169km 정도로 이어지고 가장 좀 너비가 짧은 곳은 39km밖에 안 되는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상 석유 물류의 35%, LNG만 따지면 20%. 그다음에 보통 석유가 하루에 8천만 배럴 하루에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 2천만 배럴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지역이 막히면 에너지 위기,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에너지 석유 물가,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블룸버그나 아니면 뭐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지금 석유 그 가격이 배럴당 74달러에서 78달러인데 그게 140달러에서 160달러. 그러니까 2배 이상 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는 조금 걱정의 눈초리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냐 아니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의회에서는 봉쇄를 의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란의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하메네이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카드를 두고 지금 보고 있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의결 승인이 된 것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고 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고조가 된 것들은 한 4차례가 있었는데 예. 뭐 다 디테일하게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 근데 있었는데 이게 의회 승인까지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최고 안보 회의에서 결정만 되면 해협이 막히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카메네이는 지금 결정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렇게 놓고 이 카드를 쥐고 지금 협상의 하나의 그 바게닝 칩으로 이렇게 놔두고 지금 이 고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분쟁의 고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봉쇄를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일단 주변국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과연 이란 경제가 이런 봉쇄를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저도 좀 가능성을 거의 그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충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그 고조를 이어가면서 외교전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국제 무대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힘을 모아서 미국에게 계속 협상을 해라라고 압박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이 인도와 이란입니다. 근데 인도와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린다면 어떻게 보면 외교전에서 그 자기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은 아니지만, 지금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란을 도와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나라가 또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네들의 그 예산의 거의 85% 이상을 석유를 판 돈으로 운영하는 국가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그 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지만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이란을 도와주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란의 경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포석에 있어서도 조금 자충수이기 때문에, 물론 never say never입니다. 왜냐하면 그 쥐도 궁지에 물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카드를 지금 상황에서 쓸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약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에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중국이 나서줄까요? 이 부분에서는 나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죠. 그 왕이 그 외교부 부장도 그 호르무즈 해협은 막지 말아달라라고 이미 뭐 예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는 당연히 발신하겠지만 미국과는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이번 그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다 하고 이런 규탄들은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미국의 이런 요청은 당연히 그 중국의 국익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거는 임할 거라고 보입니다. 중국 역시 이란 쪽에서 수입하고 중동 쪽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양이 많으니까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이 메시지를 내기 전에는 레진 체인지라는 이야기,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쪽은 계속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메네이를 직접 제거한다든지 정권 교체를 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가능성은 계속 그런 것들은 계속 해왔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레짐 체인지가 되려고 한다면, 정권 교체가 되려면 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수권 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는 그런 수권 세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79년에 망명을 했던 그때 팔레비 왕가의 그 손자가 내가 있다라는 걸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그분이 그 이란에 와서 자기가 대통령이든 왕이 돼서 어떤 새로운 체계를 이끌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그런 레짐 체인지를 끝까지 몰아붙였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의 바스 정당이 순니 30%의 소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고 다수인 70%인 시아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알아서 운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치니까요. 그래서 됐는데, 지금 이란의 상황은 그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이고 그 시아파가 다수고, 어찌됐건 그 시아파 벨리아파기 시스템,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믿고 이렇게 따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꾼다? 그러면 바꾼다면 어떤 다른 체제로?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어갈 세력은 누구?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지만 그게 충분히 그 달성 가능한 목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달성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대안이 없다. 맞습니다. 네, 불안한 중동 정세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참여해서 그 우리나라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그 일본과 호주 총리도 가지 않는다고 하니 뭐 크게 그렇게 무리가 되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유엔 총회에서 여지까지는 미국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팔레스타인 그 유엔 국가 회원국 그 승인이 있어서는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국제 무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런 수사 그리고 그런 담론들을 계속 만들어서 발신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불참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그 주변국도 나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면 이번에 방위분담금 5%를 올리는 그런 안을 몰아붙이려고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좀 약간 시간을 지연하고 끄는 것도 나름 전략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는 이 중동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앞으로도 변하는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당한 강원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보도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채용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고 합니다. 엉뚱한 사람을 채용한 뒤에 뒤늦게 탈락자를 추가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경력직 채용 공고. A씨가 최종 합격했고 관련 부서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예비 합격자 1순위였던 B씨가 채용 공고도 없이 추가로 뽑혔습니다. 특혜 채용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원자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부랴부랴 B씨를 추가 채용한 겁니다. 명백한 인사채용 과실. 진흥원 내부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전형 단계별 점수 부여 부적정에 해당하는데 담당 직원에게는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진 건 주임급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책임자인 본부장과 과장 등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진흥원 측은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실수고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받고 주의 경고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와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채용 비위 징계 규정 어디에도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조항은 없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정규직 채용 절차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괄 책임자인 본부장은 정직 1개월, 실무자들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와는 규정 적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업무적 실수를 범했을 때는 다 빠져나가고 처벌을 안 받고 그런 모습을 보는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채용으로 인사와 경영상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리는 승진을 못하게 돼요. 승진 문제도 영향을 준 거고 또 하나는 그 과장이 월급이 맨날 나가야 되잖아요. 경영상의 피해도 준 거예요. 자치단체 출자 기관으로 춘천시로부터 매년 수십억 지원금을 받는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금으로 인건비를 메꾸는 상황에서 엉뚱한 채용과 부적절한 징계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5km 가까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는데 경찰은 가해 차량을 몬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구급대원들의 출동 당시의 상황을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새벽 소방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길 위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아이폰 충돌 감지 신고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도착해서 구조 대상자 2명 발생했다라는 무전이 나왔네요. 경기 용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국도를 역주행하며 달리다 또 다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엔 20대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가해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도 사고를 피하려다 갓길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왼쪽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이현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는데 1차로로 계속 역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술 냄새가 난 점, 음주 감지기가 반응한 점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체열한 뒤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비가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여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사이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비구름이 점차 확대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남에 최고 80mm, 그 밖의 내륙은 최고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9도, 대전은 2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여전히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춘천 29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고요. 내륙 지방은 내일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3분 뒤에 계속됩니다.